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입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산책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잠들기 직전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냥 참았을까? 한 번만 더 연락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장면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이게 정상인 걸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후회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후회가 자꾸 떠오른다는 것이 어쩌면 마음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조금 다르게 읽어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후회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우리는 후회를 했습니다. 20대에도 후회했고, 30대에도, 40대에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후회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후회를 하고 나면 곧바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후회가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후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장면 안에 머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 그때의 침묵, 그런 것들이 자꾸 다시 재생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후회라는 감정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닐 로스는 오랫동안 후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는 원래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본래 미래를 향한 감정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리라는 생각은 뒤집어 보면 다음에는 다르게 해야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기억해 두고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후회의 원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다르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가 미래로 나아갈 출구를 찾지 못하면 과거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지금의 후회가 젊은 날의 후회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맴도는 후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후회가 자꾸 떠오르는 것과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후회가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잠을 방해하고 일상을 심하게 무너뜨린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기보다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경계 안쪽에 있는 후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 안쪽에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이것을 곧바로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버틀러는 노인들이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우울의 징조나 노화로 인한 변화처럼 보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 오래된 기억 속에 머무는 것, 뭔가 잘못된 신호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버틀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해내는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온 삶 전체를 다시 훑어보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내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20년 전 일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억이 불쑥 솟아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 장면을 다시 꺼내 들고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틀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후회가 자꾸 떠오른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그 장면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멈춰야 할 증상이 아니라 어쩌면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이 관점 하나가 후회를 대하는 태도를 꽤 다르게 만듭니다. 또 이러네. 빨리 잊어야 해. 라고 서둘러 지나갈 때와 마음이 아직 이 장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잠시 머무를 때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회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후회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나이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한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미 해버린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한 번 더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 기회를 그냥 보냈을까? 닐 로스의 연구는 이 두 종류의 후회가 마음에 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희미해집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조금씩 수용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덮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후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아니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두 후회가 마음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는 대개 마음에 조금 더 직접적인 아픔으로 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대개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주 내가 잘못했다는 감각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남습니다. 어떤 일은 오래전에 끝났는데도 그 장면만 떠오르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 것에 대한 후회는 내가 저질렀다고 느끼는 실수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지나친 고집, 감정이 앞섰던 순간, 그런 기억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마음에 무거운 자국처럼 남아있곤 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이미 해버린 일에 대한 후회는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일은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바로 그 느낌이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한 번의 사과, 한 번의 용기, 한 번의 선택. 당시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지나갔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런 장면들이 더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은 일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맺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상실감이 남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리운 것은 꼭 어떤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때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때의 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더 자주 떠오르는 것은 대개 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하지 않은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가지 않은 길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조용하고 깊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노년기에 더 자주 떠오르는 것은 대개 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하지 않은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가지 않은 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시간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시간이 앞에 많이 펼쳐져 있다고 느낍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라는 말을 비교적 가볍게 씁니다. 언젠가 연락해야지.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 그 말을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언젠가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가 아직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멀어진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이 감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앞을 보던 시선이 뒤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하지 않은 것보다 이미 지나간 것을 더 자주 꺼내보게 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더 예민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더 의미 있는 것, 더 진짜인 것, 더 후회 없는 것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과거가 다시 소환됩니다.
그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었을까? 그때 그냥 지나친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후회가 자꾸 떠오르는 것은 이 질문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자꾸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40년 전에 다퉜고 그 뒤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 내가 고집을 조금만 꺾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후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잘못 산 삶의 증거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지 못한 실패의 기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친구가 떠오른다는 것. 그것은 그 관계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내게 의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한 것에 대해 오래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후회는 대개 중요했던 것을 향합니다. 여기서 문학이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평생 판사로 살아온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몸의 병만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오며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쫓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것. 그 깨달음은 그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후회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면서 놓쳤지만 여전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후회는 거울입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날카롭기도 한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비추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후회에 대해서는 흔한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후회의 감각이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많다는 것이 곧 비관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후회는 완전히 없애야 하는 감정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닐 로스의 연구를 보면 후회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후회를 느끼면서도 그것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후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이 말은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버틀러가 말했듯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이 시기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이해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과 회고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집착은
그 장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회고는 그 장면을 조용히 꺼내 들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둘은 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후회의 기능이 오직 미래 행동을 바꾸는 것뿐이라면 행동을 바꾸기 어려운 시기에 후회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후회는 지금도 삶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밀어내는 것입니다. 서둘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안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탓하며 계속 맴돕니다. 두 방식 모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후회가 실제로 하려는 일을 끝까지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버틀러가 말한 회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자리가 필요합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거기 빠져들지도 않고 후회와 함께 잠시 앉아보는 자리입니다. 그 장면을 꺼내보되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때의 자신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후회가 하나 있다면 그 장면에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무서웠을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향 전환 하나만으로도 후회를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삶은 잘라보면 모두 단편들입니다. 어떤 장면은 잘 되었고, 어떤 장면은 아쉬웠습니다. 어떤 선택은 맞았고, 어떤 선택은 빗나갔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졌고, 어떤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단편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정치적 모함으로 유배를 갑니다. 사랑하던 것들로부터 갑자기 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벗들과의 교류도 멀어지고 삶의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고닫던 것,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로 데려왔다는 사실. 그 후회들이 그의 글과 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는 자책이 앞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는 강을 바라보며 예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기보다 그 흐름 안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소동파가 오늘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후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회를 글로 남겼고, 시로 만들었고,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후회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소동파의 삶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후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미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받아들였다고 믿었는데, 왜 그 장면은 자꾸 다시 돌아올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완결 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떤 경험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닫히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닫히지 않은 것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읽지 않은 메시지처럼 조용히 계속 알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알림은 무엇을 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해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나. 그때 자신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했던 나. 그때 용기를 내고 싶었지만 끝내 내지 못했던 나.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장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그 장면을 다시 찾아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알림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후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후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의 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후회가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방향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시간에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잠시 미루고 장면을 먼저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내게 무엇이 소중했다는 뜻일까?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질문을 받으면 서둘러 대답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며칠 뒤일 수도 있고 산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회가 지금도 연결 가능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조용히 불러보는 것입니다. 연락을 할지 말지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한번 불러보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후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자꾸 떠오르는 것. 그것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후회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때 살아온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버틀러는 이것을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끝내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일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어떤 후회가 다시 떠오른다면 잠시 이렇게 바라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음이 아직 이 장면 앞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뒤에 그 장면 앞에 잠시 조용히 머물러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